영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굴욕에도 이렇게까지 청나라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당시 청나라가 가진 시장성, 즉 시장으로서의 가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을 지금 환산하면요, 약 33% 정도였다고 해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요? 예. 더 놀라운 건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 GDP가 약 27% 정도였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거의 그 당시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네요. 그렇죠. 지금의 뭐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청나라는 당시 인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30년경의 인구가 이미 4억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소비 인구를 갖춘 청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도 그러지 않나? 그 뭐 핸드폰 같은 거 자국민이만 다 써도 세계 판매 1위 아닌가? 그렇죠. 그잖아요. 중국에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5억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명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면직물의 수출이 아주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청나라의 거래량도 적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또 파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수출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됐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진짜요?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아기가? 것까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와. 그런 상황이 대접이었구나.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상인들은 아니겠어요? 그쵸? 동인도 회사? 맞습니다. 뭐 어디요? 동인도 동인도 회사. 회사.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역시 민간 제가 기업 몇 달 만에 뵀는데 너무나 많이 정말 역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향신료, 설탕, 면직물 등의 품목으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식민지에 직접 농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상 식민지로 다스리기도 하죠. 사실 회사지만 영국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정말 거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 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 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와.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저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당시 인도 파트라에는 아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편 원료를 반죽하는 것에서부터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와. 네, 이런 방식을 삼각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아, 거꾸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왜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청나라에 몰래 아편을 팔았던 영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상인. 총인가?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오피움이네요. 왼쪽에는 오피움, 네. 아편을 들고 오피움.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청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거예요? 말라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그 아편은 진짜 망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는 거죠. 네. 사람 이익도 없고 네. 군대도 아마 다 필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아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편에 빠진 관리들은 일손을 놓고 누워서 지내는데 바빴죠. 서민들도 청나라 말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러 거의 어렵게 정말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편 중독 증상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르다 죽는 경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편은 중국 남쪽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계층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이 아편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네. 알고 계세요? 네, 아편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보여주는 당시의 기록화가 있거든요. 이름이 수성 12경이라고 하고요. 좋은 집안의 젊은 도련님이 호기심에 아편관에 들어갔다. 그게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 한 손에 들고 있네 지금. 네, 아편 파이프네요. 도련님이 매일 아편관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돈은 점점 바닥났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편에 중독돼 아내와 아이를 염두에 둘 수 없었다. 아편 때문에 도련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몸엔 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도 받긴 뭐 할 것 같아요. 갔는데 저러고 있으면.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려가는 거구나.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아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지. 그러다 눈이 오고 찬바람 부는 날, 도련님의 생은 막을 내렸다. 정말 참 비참하네요. 네. 그렇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그 아편 하나로 사람 인생 그 한 가정이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네. 파탄이 난 네, 거죠. 파탄이 난 거죠. 중국 정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죠?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사실 청나라도 이제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더는 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편에 빠진 청나라를 구하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군지 한번 추상화를 볼까요? 동영 씨는 아시죠? 네. 그 임칙서 그 중국 발음으로 린저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이 그 서양 선진의 어떤 문물나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친 최초의 중국인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동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임칙서가 아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당시 청나라 조정안에요. 아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금지령을 오래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조장하고 밀무역만 증가하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금도 걷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률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금지론자들도 있었죠. 이때 임칙서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상소문에서 임칙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치료입니다. 아편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겠죠. 아편 공급을 차단해 아편 판매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서양 밀무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황제는 임칙서의 의견이 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임칙서가 광저우로 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을 다 압수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아편 무역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또 맞출 것 같은데. 자, 임칙서는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거 너무 뻔한데 이거. 맞춰도 돼요? 저 정답 못 보겠어요, 기훈 씨. 네, 피터 씨. 맞춰주세요. 아마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피터 씨 정답입니다. 여왕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네. 당신네 배는 청나라의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이 이익은 청나라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국물을 보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와, 멋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맞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쵸. 끄덕끄덕하죠. 맞는 말인데 그 나라 여왕한테 이런 네.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임직서라는 사람이 되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제 편지 자체가 공개 편지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전달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편지를 읽었는지 불확실하지만 편지를 공개하고 얼마 후에 타임즈 오브 런던이라는 신문에 이 편지가 실렸고 이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아편 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상이 이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거네요. 이제. 네, 편지의 목적이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 여왕한테 뭐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칙선은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겨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직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만 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렇죠. 임직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태워버리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우면? 아, 그거 마약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흡입하는 마약인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싼 가격에. 정말 창의적인 오답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앨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낸 게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그 아름다운 멕시코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마약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예, 왜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살짝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예. 마리화나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문화.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